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시고요. 그 옆에 김종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스태프님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나오시니까 왠지 막 이렇게 소리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핫한 인물이시죠. 핫한 인물이시죠. 네. 네. 막 응원해드리고 싶은 느낌? 뭐 그런 게 드네요. 좀 기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네, 좀 해주세요. 기기기 팍팍. 노영희 변호사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없어 죽겠어요. 제가 기 팍팍팍.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시청자들의 기까지 싹 모아가지고 한번 오늘 또 방송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 최고위원님은 요즘에 너무 바쁘시던데 괜찮으십니까? 아, 그래서 지금 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건강은 괜찮으신 건 맞죠? 네,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아플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이 진짜 홀쭉해지셨어요. 네. 어쨌든 뭐 본인은 힘들겠지만 보는 우리로서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어떻게 4시간만 주무시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짬짬이 이제 눈을 붙이고요. 걸어가면서 눈 붙이고. 걸어가면서? 아니 군대 무슨 해구라는 거, 야간 해구라는 것도 아닌데. 피지컬 AI도 아니고. 진짜 어렵다.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산다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과 함께 이 지금 사법 불신의 이 원죄를 안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전선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지금 열심히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발언 이런 걸 하셨대요.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조희대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씨 무죄 선고할 결심으로 상고심 기다리는 거냐? 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대선 후보 당시에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으로 그 전합을 직권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전합 넘긴 지 사실상 판결 심리를 이틀만 하고 만으로 따지면 하루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기록 7만여 페이지를 거의 제대로 읽지도 않고 판결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2심에서 그래도 그 2심 판결문이 굉장히 명문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서 판결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한 재판을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아니야, 무죄야, 유죄야.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나는 유죄 때릴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할 결심을 하고 사건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 재판은 그러면 그때 비추어 봤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나 해명이나 이런 게 일체 없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은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할 결심으로 대법원에만 올라와라. 내란죄에 관련. 그러면 하루나 뭐 이틀 만에 무죄 때릴 거야.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을 한 거죠. 그렇구나.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네. 그래서 미리 경고를 날린 겁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선법 사건 상고심 진행 경과를 설명한 다음에 사법불신을 초래한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 단 이틀 만에 대법관 12명 모두가 각자 7만 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할 결심으로 사법 쿠데타를 단행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궁색한 자기 변명을 내놓기 전에 대선 후보 교체 시도나 정치 개입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라. 지금 본인이 이렇게 2027년에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 윤석열 씨의 내란죄 관련해서 상고심을 본인이 맡게 되면 이걸 해결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 하도록 허용했잖아요.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고 결정할 때 그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혹시 아세요? 누가 앉았습니까? 오경미 대법관이 앉아 있었어요. 그 표정이 정말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재판이야라고 온몸으로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2심 끝나고 난 다음에 대법원 올라올 때 소부로 가잖아요. 그 소부에 오경미 재판관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부에 가자마자 그냥 뺏어가지고 왔잖아요. 전압으로. 그리고 나중에 판결하고 그때 반대 의견이 이건 정말 이례적인 건데 판결문의 절반 이상이 반대 의견이었잖아요. 그럼 반대 의견이 판결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판결문이 있고 난 다음에 반대 의견이 그 뒤에 붙어 있는 건데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이면 반대 의견이 판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때 반대 의견을 쓴 사람도 오경미 재판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조희대 대법관은 소부에서 오경미 재판관이 들어가서 아마 주심이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니까 오경미 재판관이 주심이 되면 틀림없이 대선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나오기가 어렵고 대선 전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2심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아마 생각하고 그 판을 엎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밖에 좀 생각이 안 돼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이 대선 개입 해동 의혹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의원님 여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법인지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몇 달 전에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내란을 전담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때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동안 일부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도 엄청 많았고 그 법 자체를 무사시키라는 의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또 지금 사실상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만 논의가 됐지 김건희라든지 최혜병에 관한 전단재판부는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에 이제 3대 특검 수사하는 그 대형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관여한다고 법관을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제 그게 워낙 이제 반대 의견이 많아서 위헌이다. 사실 위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위헌이라 주장하면서 그런 이제 반론이 많아서 이 부분을 국회를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또 재판이 하도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1년 내에 할 수 있도록 633 규정을 넣어서 공선법처럼. 네네 그렇게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률이 지금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는 사법부의 지금 재판에 대해서 법률로 공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담재판부에서 이걸 처리하도록 하되 감형이나 사면은 불허하도록 하면서 세 개의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633 원칙을 적용해서 1심은 6개월 안에 또 2심도 3심도 3개월 안에 각각 판단해서 빨리 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취지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법관 구성의 또 방식을 조금 정리를 하셨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 뭐 저는 전담재판부 설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위헌적 논란이나 법률적 내용의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왜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저희 전담재판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내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법부가 보여준 행동은 매우 비겁했다. 아무런 대응도 얘기하지 못했다. 뭐 그때는 내란이니까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쳐요. 근데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저희 비상계엄을 해제를 시켜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헌정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원칙 속에서 사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한마디도 안 했고, 그다음에 3월 7일 날 소위 윤석열의 내란 수계가 탈옥을 할 수 있도록 지기현이 이걸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 사법부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5월 1일 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어요. 그럼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 개입을 통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원칙을 훼손하려고 했던 역사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1월 달에 윤석열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직위원이 또 야 모르겠다 재판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해라고 내보내면 밖에서 재판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밖에서 나와서 윤호개인하고 같이 하면서 직위원은 풀어주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막 서로 싸움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자기 임기 내에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행위를 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 니네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입법부가 이걸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옆에 계신 전현희 최고위원이 그런 법을 만든 거라면 사법부가 반응을 해야지 위헌 여부를 논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판사 하나 늘리겠다고 얘기하는 게 장난칩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전담재판부 나오신 그 내용 보면 위헌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사회적 압력과 입법부의 어떤 사법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립 차원에서의 압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사법부는 무슨 뭐 자기들만 오롯이 서 있는 저 되게 고명한 자들입니까? 고명한 자들이 이렇게 했으면은 국민들이 엄청 신뢰했겠죠. 좀 그런 차원에서 입법부가 지금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사법부가 스스로 할 일을 하면 된다. 하나는 조희대 그만둬라. 조희대 하나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게 말이 되겠는가. 직위원 너 그만둬라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뭐 입법부든 국민이 해야 된다. 뭐 지금 전현희 최고위원 하시는 건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시다. 힘들게 하고 계시긴 하십니다만.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이 벌써 9개월 가까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뭐 8개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했던 그것들을 또 다 그 재판부로 넘겨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런 거는 좀 위헌적이지 않겠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그 사람들이 이거 위헌이네 아니네 이런 걸 또 주장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직위원 재판부가 말로는 12월 내에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네.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12월 내에 끝낼 수 있을지 이것도 이제 의문이고 또 실제로 직위원 재판부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재판부에서 하는 그 결과에 우리가 사실 수긍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전담재판부 법을 발의를 한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그래도 그 법이 통과되고 시행하려면 거의 좀 마무리 단계에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희들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뭐 위법 소지는 그는 없다고는 보이는데, 다만 이미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해온 그 재판이 다른 재판부가 할 때 처음부터 새로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또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법사위에서 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형사합의 25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윤석열 씨 사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사건 3개를 지금 병행 심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용현 재판부 측에서, 김용현 씨 변호인 측에서 또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그러니까 또 재판 자체가 또 정지가 돼버렸어요. 게다가 오늘이 이제 19차 원래 재판이었는데 윤석열 그 씨가 또 오늘 또 이제 안 나오면서 막 재판 진행이 좀 엉망진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직위원을 기피 신청을 한 거나 다름이 없을 텐데 직위원을 기피 신청하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딱 사고 방식이 사법부에 지금 머리에 아예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자기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우린 사법권이 중요하다.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상권 분리의 원칙에 맞다. 뭐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무슨 성역입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판에 무슨 뭘 대법 가는 뭐 감옥도 안 가고 대법원장은 감옥 안 가도 괜찮은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 체제 질서 자체가 무너질 뻔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만 무슨 어디 산속 안에 독야청청 지금 그 무슨 자기 혼자 창을 읊듯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란을 어떻게 했으면 빨리 종식시킬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영향받고 싶지 않으면 빠른 조치들을 자기네가 취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지금 다 재판 이제 12월에까지 이제 그 심리 끝내겠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한 3개월 남은 거거든요. 이제 와서야 판사 한 명 투입하겠다고 얘기하고 형사법정 하나 늘리겠다고 뭐 공사를 한다는 등 그리고 판사 숫자가 모자라니까 법원행정처에 판사 좀 더 늘려주세요. 지금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느긋한 안이한 사고방식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그냥 둡니까? 당연히 입법부에서 견제하는 건 뭐 당연하다. 해야 한다. 당연히 사법부가 조치를 취하라고 국민들도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헌 논란을 자꾸 얘기하는데요. 전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헌 논란 제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헌법조항이잖아요. 헌법조항 얘기하면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뭐 사법부 바깥에다가 내란 재판부 두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법부 안에 두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법부 안에 전담재판부 만드는 게 그게 위헌입니까? 예전에 법원행정처에서 세월호 재판 전담재판부 만들려고 검토했다는 문건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그리고 형사합의 25부를 사실상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리고 또한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뒤늦게 판사 한 명 그러면 투입하면 그 사람은 그럼 배당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럼 무작위 배당입니까? 그것도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추천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시비 걸더라고요. 지금 추천위원회에 법무부에서 1명, 그 다음에 판사회의 4명, 대한변호사협회 4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현직 판사 4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1명 들어가 있고요. 9명 중에서 판사가 4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고 대한변협을 그러면 객관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8명 대 법무부에서 1명이라고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는 건데 국회 추천목도 뺐잖아요. 근데 이것도 또한 위헌이래요. 왜 외부 사람이 추천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권에 요체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이잖아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는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법관을 추천할 때 추천하기 전에 외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찍어붙일 거면 자기들 유리한 것만 갖다 찍어붙이면서 위헌이라고 하고 그럼 대법관 추천한 거 다 위헌이 되겠네요. 외부 사람들이 추천하고.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그동안 시중에서 얘기하던 모든 사실 위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마저 그런 논란을 없애는 쪽으로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헌 소지는 완전히 차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의 사법부에 대한 규정은 101조에 그 규정이 있어요. 법관은 법률에 의해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수님도 법률에 의해서 그 자격이 있다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존중을 해서 좋다. 지금 현재 사법고시나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한 그리고 일정의 이제 요건을 갖춘 법관들이 재판을 하도록 하는 그 법관 그 조직 그것도 우리는 존중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전혀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02조에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데 대법원 그리고 각급 법원의 그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네. 그러니까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또 이번처럼 따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을 가지고
법률의 법원의 조직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합헌적인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헌법 위반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헌법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또 법률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죠. 예, 규칙으로 무작위 배당 원칙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구성을 공정하게 한다. 근데 지금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 예규가 아니라 법률로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니까 위헌이다. 법관 추천을 외부에서 하니까 위헌이다. 뭐 이런 식의 위헌이라는 주장이 다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는 완전히 합헌적인 그런 법이다, 이 말씀. 하나만 좀 예. 사례를 들면은요, 그 경력직 법관 임용을 하잖아요. 그럼 외부에 검사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판사로, 변호사들도 들어와서 판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인사추천위원회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원조직법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대법관이 추천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격을 보면 판검사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법학교수 15년 이상, 그 밖에 법적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외부인이 들어와서 경력직 판사 임명하는데 인사추천위원회 추천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담재판부도 추천하고 난 다음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건 구조는 똑같아요. 그럼 방식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추천하는 방식은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법관부터 경력직 판사 모든 사람들을 다 외부인도 들어가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왜 전담재판부 판사는 외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위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법률을 잘 모르는 사람도 헌법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1조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근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또 102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은 어디서 정하죠? 입법부에서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법률을 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이 정해지면 103조에 따라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다 흐르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 하나는 그 법원조직법 말씀하셨는데 제7조에 심판권 행사 부분 보면요.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 조세, 노동, 군사, 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다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조치를 하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니들이 안 하니까 입법부가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삼권 분립을 어긋난다고 얘기하면 입법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이전에 더 넘어가서 저는 적어도 사법이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법률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알았어. 근데 예를 들면 증거의 내용이라는 걸 읽지 않고 판결할 수 있어? 아, 이틀 동안 어떻게 7만 페이지를 읽을 수 있지? 그럼 니들이 설명을 해봐. 복사는 한 거야? 프린트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로그 기록은 있는 거야? 대답을 못 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수개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쥐기현이야. 근데 논란이 많대. 그래서 니네들 스스로가 거기서 감사한 거 아니야? 왜 결과를 안 내놔? 그럼 니네들이 지금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는 모든 사람들의 주체 자체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내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입법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야 그거는 위헌이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애들도 이렇게 안 놀아요. 네. 자, 어쨌든 이번에 그 마련된 특위안에 보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전담재판부가 맡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재판을 합니다. 각 전담재판부에는 1심과 2심별로 판사가 3명씩 배정이 되고 영장 전담 법관도 3명 두게 됩니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에서 1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4명,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해서 총 9명이 추천위원회에 구성이 되고, 이런 9명은 대법원장이 일단 위촉을 하는 형식을 띠게 됩니다. 원래 국회에서도 이 판사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추천 몫은 배제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그 중개권 관련해가지고는 검사하고 피고인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중대하게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개를 네, 원칙은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실제 뭐 위헌이냐 아니냐 하면서 막 시비 걸었던 모든 것들을 다 최소화시켜가지고 다 위험성을 없애버리고 이제 핵심만 사실 이제 남겨놓고 한 건데 이걸 가지고도 또 위헌이네 아니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어제 대정부질문 때 김민석 총리한테 나경원 의원이 막 위헌이다 이렇게 하면서 몰아서 오다가 나중에 헌법적 공부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예의 네. 그런 말투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 그 내란봉 옹호하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앞에 관저 앞에서 오돌오돌 떨었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헌법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법 기술자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무슨 생각이 그렇게 하면서 언뜻 그 기억이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대법관 2명을 추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윤석열하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입으로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공교롭게도 TV조선을 통해서 첫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자기의 성향에 맞지 않는 이른바 좌파 성향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게 되면 그럼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잠깐 그때 이제 시끄러웠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8명 후보를 추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재현, 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때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하는 사람이 박순영, 정계선 판사예요. 모두 여성이었는데 왜냐하면 박정화 대법관 후임이었기 때문에 여성 대법관이 10명 중에 한 4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대법관이 그 다음에 추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서경환 서울고법판사하고 권영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추천이 됐어요. 서운함이 된 거예요. 근데 2명이 배제될 때 2명 다 인권법 학회니 뭐니 관여가 돼 있다. 대통령실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진보 성향이야. 김명수도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볼 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사퇴하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 정혜선 판사가 누군지 아시죠? 이번 헌재 재판관 같은 그분이죠. 네. 그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던 분이었어요. 헌재에 가서 제일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도 했거든요. 네. 헌법재판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거나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했던 건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나경원이라는 의원은 단 한마디도 사법권이 위협받고 있다거나 위헌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느 누구도 위헌이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이 규정한 윤석열이 결정해요?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사고라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은 행정부 단독 국가나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신념을 가지고 자기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판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이념으로 재단하고 그 이념을 재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삶 자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자니까 내란을 일으켰고 그런 내란들을 지금 우리가 척결하면서 저희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나경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란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갈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현희 최고님도 저는 국민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럭키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담재판부를 현지에 있는 사법부 대법원장이 뽑으면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전담재판부 사람이 올라오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은 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지적인데요. 네. 기존에 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에 보면은 이배수로 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 중에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들 법 내면서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아예 그래서 1배수를 추천을 해서 대법원장의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재량의 여지를 이제 없도록 그렇게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법을 디자인했다. 그렇군요. 근데 대한변협은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다 어려운데 그냥 이제 좋게 네. 생각하면 직위한 재판부보다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지기현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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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만 믿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사실은 이제 사법부는 지금 이러한 논란이 왜 야기되고 있는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척하고 지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뭐 형사 25부에 판사 한 명 늘리네, 뭐 일반 사건을 최소화시키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마무리될 거나 무마될 것 같지는 않아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이 상황을 좀 결자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화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나 특히 고위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판사 한 명을 지원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오히려 저부터 국민 약 올리는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지금 이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야당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증거 자료도 읽지 않고 판결을 내린 자들이 지금 앉아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재판을 통과하라고 맨 마지막 최종적 결정을 또 이 대법관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니까 자 알았어 얘다 판사 한 명 줄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맞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내란수계의 재판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네. 이게 그 자기네들이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아, 우리 법관 지금 모자라요. 참 지금 판사 모자라니까 판사 또 충원해 주세요. 자기네들 입으로 자기네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당도 못하는 거 받아놓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 거야 절대 주면 안 돼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아 그럼 조금 주면 안 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가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내란이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내란이 일어났다가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멀쩡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란이라는 건 성공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독재사회가 로 갈 뻔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징치하거나 책임을 못 물으면 다음번에 그러면 대통령 된 자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면은 극우 성향에 갖고 있는 극우 성향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한번 도박 걸어볼까? 이러면 계엄 선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들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상시적으로 내란이 일어날 위험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앞으로 당연히 이런 거 일어나지 못하게 기록으로 남기든 확실하게 처벌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안 내놓을 거야. 나 요구하면 조금 줄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법관을 증언시켜달라고 지금 법원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법관 증언 요구는 우리가 들어줬거든요. 이미 증언을 좀 해줬습니다.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추진하는 안에는 중요한 것이 대법관 증언이 있어요. 네. 대법관을 지금 현재는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정리한 것은 26명으로 정원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14명인가? 14명. 네. 예. 그래서 12명을 더 증언하는 건데 이걸 대법원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 판사는 증언시켜달라 하면서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싫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뭐 숫자를 이제 딱 정해놓고 거기서 얻는 권위 이런 것을 유지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근데 아까 조희대 대법원이 네.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할 결심, 무죄 판결할 결심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제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만약 무죄 판결을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그랬듯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언을 시켜서 조희대가 자기 마음대로 무죄 판결이나 이런 이제 판결 전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법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네. 일각의 국힘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재판 때문에 대법관 늘리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는 앞으로 가장 후의 일이고요. 지금 당장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할지도 모르는
조의대 대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전에 입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출한치맘님께서 대한민국이 저들만의 나라입니까? 애국심은 없나요? 왜 법을 지키는 일을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다수의 국민을 무시하고 본인들만 하면서 본인들의 나라로 만들려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통일교하고 국민의힘이 사실 유착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막 그 증거가 사실은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 특검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의 그 교인들의 명단과 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명단을 비교 대조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12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의 그 당원 중에 12만 명 정도가 통일교 신자이더라. 이거는 정말 자기네들끼리 뭐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증거상 뭔가 유착한 것을 좀 보이는데 이건 문제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랬더니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떤 명단이든 간에 120만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한 12만 정도는 우리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죠. 그게 정상적인 숫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2만 명은 인정한 셈이다. 지금 다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일 박사님 어떠세요? 얘기 좀 들어보고. 해방 전에 무슨 뭐 개똥이 소똥이 얘기 많고 그다음에 말자 순자 있었던 시절에 이름이 많이 겹치면은 저게 뭐 말이 될 것 같지만 지금 사람 이름이 그렇게 많이 겹치지도 않잖아요. 근데 중복되는 사람 아무리 뺀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특정 종교에 있는 당원들이 그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요. 통일교가 근데 당원이 120만 명이에요? 아니, 아니요. 신도 명부가 명부가 150만 명 정도가 신도 되는데 명부가? 그 명부를 가져가서 일단 이름으로 검색해가지고 같이 걸러 나오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한 12만 명 정도 되더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말이 틀렸는 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는 뭐 어느 100만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그런 이제 정당에서는 이 퍼센트로 하면 뭐 불교도 신자들이 뭐 몇십만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개신교도 모든 몇십만 될수 종교들이 다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핵심을 비껴나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그냥 자율적으로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우연히 그 숫자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통일교 사안은 그게 아니라 통일교라는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가입을 네. 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총재의 지시하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이제 대선에 개입을 하기 위한 그리고 당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위에 교주의 지시하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이게 문제인 거죠. 정교 일치를 시키려는 예, 나쁜 그렇기 마음으로.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헌법상의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되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실임이 드러나면은 이거는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빼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대통령 선거도 지난번에 무효다, 당선 무효다 이런 대통령 얘기까지 당선 무효도 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의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통일교만 해당되는 겁니다만 2021년도 9월부터 10월 사이 2달 동안 20만 명의 당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래 3개월 이상 당비를 내야 되는데 한 달만 당비를 내도 투표권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 중에는 이 부분과 개연성인 거 자기 말대로 송원석 말대로 뭐 통계학적 개연성 개뼈다 같은 소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로 따지면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대선 때부터 이제 통일교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말에 의하면 네. 이거 종교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다 탈탈 털어가지고 도와줬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총력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종교라고 하는 특정한 종교단체가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거에다가
세 번째는 권성동 당내 경선인데 만 네. 명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건 지금 11만 명, 12만 명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또 마지막은 또 총선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선 경선, 대선, 총선 거기다가 당내 경선까지 소위 이 12만 명 플러스 신천지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76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책임당원이 책임당원? 76만 명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20만 명 정도의 당원, 책임당원들이 신천지 또는 통일교 또는 전광훈 이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면 저 같으면 진짜 선거 마음 편하게 하겠어요. 야, 너 나와. 너는 못 나와. 그러면 이 내막을 알면 네. 찍소리 못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왜 저당이 윤석열한테 찍소리를 못하면서 3년 동안 끌려다녔는지에 대한 해답이 이것으로 나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네. 확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니까 통계학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신자를 아마 다 추출한다고 하면 비슷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1000만쯤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 신자도 다 하면 한 1000만쯤 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하고 불교 모든 종파를 다 초월해 버리면. 근데 통일교는 다 가족이에요.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부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는 없잖아요. 네. 어디 가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네. 다 각 종파별로 다른데. 근데 통일교는 딱 하나 단일 종파만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참 어머님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한학자 총재가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거기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 관계처럼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의 의도를 갖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걸려 나오든 몇만 명이 걸려 나오든 그 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이름 빼고 확실하게 그 사람들만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도대체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가 집단으로 가입했는지는 충분히 추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 대선 때 대략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한 80만쯤 됐을 거예요. 근데 투표율 감안하면은 50%가 안 됐을 거거든요, 투표율이. 그럼 40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얘기예요, 대선 경선에서. 그 위에 뭐 이러면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는 그보다 더 낮았을 거예요. 30만 명대거든요. 네. 그럼 5만 명이나 5만 명 너무 짜게 봤다. 6, 7만 명만 넘는다고 치면 그러면 6, 7만 통일교 그에서 일괄적으로 6, 7만 명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면 충분히 후보를 만들고도 남아요. 당대표를 만들고도.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특정 시점에 대규모로 갑자기 당원이 늘어났는지 책임당원 얼마나 되는지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카로님이 댓글 이걸 남겨주셨어요. 이게 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 6월 12일 이준석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에 책임당원 즉 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유권자 당원이 32만 명이었대요. 그랬는데 2021년 11월 5일,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아니죠. 한 6월에서 11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네요. 2021년 11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결정될 당시에 4개월 23일 만에 56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32만 명에서 56만 명이면은 갑자기 책임당원이 24만 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통일교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을 가능성이 이제 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24만 명 증가했는데 지금 2025년 9월 현재,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몇 년이 지금 흐른 건데 이때는 70몇만 명이니까 그 늘어나는 걸 보게 되면 너무 그 당시 비정상적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할 만한 사람이 스스로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신천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또 들어와 있잖아요. 자기네 지분이 있다고 큰 소리 칠 정도니까. 그리고 통일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대체 국민의힘 그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은 그 세 종교 집단을 빼고 나면 도대체 몇 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국힘은 교주들이 지배를 한다. 이런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 12만, 신천지 10만, 국힘 교주들이 지배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지금 국힘이 계속 반성하지 않고 내란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극우적으로 가고 있고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게
이런 지금 당원들의 여러 가지 그 구성 비율 이런 게 좀 사실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지금 국민의힘이 놀랐죠. 지금 대통령이 그 서버 관리, 그 회원 그 명부 관리하는 업체를 가가지고 압수수색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생각 못 했을 똑똑했어요. 거예요. 예. 이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사실이면 이거는 진짜 위원정당 해산 사유뿐만 아니라 대선 무효 사유고 이거는 정당이 진짜 해산해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네.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추정한 것라고 얘기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아까 4개월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때 실제로 2달 동안 20만 명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1,000원인가? 2,000원인가만 내면 1,000원. 투표하게 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왜 열어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내부의 그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에 몰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이걸 왜 갑자기 열어줘요. 그 선거운동 하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3개월, 6개월 동안 미리 작업을 하는데 야, 아니야. 이제 한 번만 내면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작업을 미리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를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준 거다. 근데 그 문에 20만 명이 떼거지로 밀려 들어왔다. 근데 그 경준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완벽하게 깨지면서 졌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송원석 말대로 개연성을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이건 한이 맺혔잖아요, 철저히. 그렇죠. 자기는 그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원래 그 당비를 내야, 그래야 이제 투표권을 주는 건데,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작업해놨는데, 한 달이라고 딱 줄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당원이 확 늘었어.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심에서 져가지고 결국 대선을 보고 못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 여론조사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통일교 12만 명, 신천지 10만 명, 전강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 유사 종교 집단 교주들의 지령에 따라서 지도부와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그 당을 나온 걸 보면 모르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위와 관련해가지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지금 아무도 몸을 던지지 않느냐. 당원 명부를 왜 못 지켰느냐. 장동혁 진짜 문제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철봉 열심히 하시던데.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장동혁 내지는 송원석 이 지도부에서는 특검을 고발하겠다. 니네 맘대로 지금 영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지금 막 아무거나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 좀 했는데요.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특검을 고발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봤대요. 뭐가 위헌이냐,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뭐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 양반 판사 아니에요? 판사 출신인데 뭐더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뭡니까? 도대체 뭐가 지금 위법이라는 겁니까? 위헌이고. 난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니 진짜 판사 출신 네, 지금 이제 장동혁 워딩이 너무 대표가 안 맞는 것 사실상 같아요. 이제 정치적 워딩을 하는 거죠. 법적인 워딩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상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히려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방해하고 저지를 했잖아요. 네. 오히려 그게 지금 국민의힘 쪽은 특검법 위반입니다. 수사방해. 특검의 수사 방해죄라고 굉장히 엄한 죄를 특검법에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특검의 수사를 물리력을 동해서 아니면은 저렇게 온몸을 던져서 방해를 하는 거는 자기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 진짜 특검이 되게 똑똑한 게 사실은 이제 당사에서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대치하면서 성동격서 작전을 쓴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DB 업체에서 이거를 받아오려면
영장을 따로 받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받았겠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힘을 빼고 있으면서 저쪽에서는 가가지고 다시 영장 청구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이걸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내용과 뭐가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틀린 것 같고 진짜 이 특검이 머리를 되게 잘 쓴 거다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들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오더라도 우리들은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말했는데 특검이 더 이상 압수수색 안 한답니다. 다 확인했는데. 네, 다 확인했기 때문에 안 한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어요. 네, 핵심 정보 반드시 안 지켜내도 되겠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네. 왜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절을 2번이나 했을까?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강훈 앞에서 왜 이렇게 굽신거렸을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왜 굽신거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메커니즘을 자기들이 알지 않고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정광훈이 뭐라고 거기 가서 고개 막 90도 숙이고 나표 구걸하러 다녔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고 권성동은 이미 뭐 10,000명 줄래 말래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종교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표싸움을 했다는 거구나. 그래서 야 역시 종교 집단이 최고다. 그러니까 쪽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종교 집단들이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정치화되게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잘못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특검이 위헌적이니 뭐 그거에 영장을 주는 법원이 문제가 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어디에 살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말들 얘기하면 살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 아니, 게다가 권성동 의원은 2번 잘하고 10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넥타이요. 아니 넥타이 세뱃돈 받았대잖아요. 그 한학자가 줬다는 거고 본인 넥타이 받았다는 거고. 한학자 총재가 참 어머니 독생녀께서 내가 너한테 세뱃돈 100만 원 주지 않았니?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건데 권성동 의원 체면에 그 강릉에서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뿌리 내리는 그 대단한 집안의 어르신께서 절 2번 하고 100만 원 받는 건 좀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100만 듭니다. 원을 쇼핑백에 넣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나고 또 두 백이나. 5만 원짜리 넣으면 100만 원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양이. 아니 그리고 천원권으로 바꿨나 보죠. 쇼핑백을 2개를 받았으면 요즘 아이들한테 1,000원 천원권으로 요즘 아이들 1,000원 주면 안 받아요. 세뱃돈 아니, 받아도 1,000원은 안 받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넥타이 받았다고 치면 대체 쇼핑백 2개의 넥타이를 몇백 개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줬길래 2개. 아니 근데 이게 쇼핑백을 2번에 나눠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학자한테 갔던 게 권성동 의원이 2번 찾아간 거예요. 한 번 찾아간 거는 2월 8일. 그러니까 2022년 2월 8일에 간 건데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자기 머릿속에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변호인이 조언해 줬던 것 같아요. 아, 그 세뱃돈이라 그래라. 인사하러 왔으니까. 김영란법 위반 왜냐면 그때 네. 설날이 2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세뱃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액수를 모르니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권성동은 나 넥타이 받았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2번째 찾아간 건 3월 22일이었거든요. 네. 대선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간 거야. 그럼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세뱃돈 아니고. 그러니까 넥타이예요. 또 얘기하는 거지. 넥타이 2번이나 아, 2번이나 통일교 넥타이 2번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HJ가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넥타이에 통일교 넥타이니까 학자의 그 이니셜이 써 있다는 건데 그거를 몇백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당선 축하한다고 줄 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넥타이 하나 달랑 주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때 오히려 축하금을 줬다고 얘기를 하면 믿을까 말까지. 아 게다가 무슨 왕자도 써가지고 노리게 만들어서 줬다는. 아 그거는 재정국장이 찍은 사진. 1억 원 준 거, 별도로 준 거. 예.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도대체 통일교가 어떤 종교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정치인한테 돈을 주는데 2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준 거잖아요. 어찌 보면 통일교를 대표해서 준 거고 민원 청탁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끊고 있잖아요. 자기. 여의도 중식당에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는데 예쁜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2보자기를 만들어서 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보자기에다가 도대체 통일교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왕자를 써서 줄 수가 있어? 그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윤석열 씨가 2021년 10월 달인가 아마 토론회 나가면서 손바닥에 왕자 새겼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번에 줄 때 왕자 써서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청구서를 보고. 장관이 대통령이랑 부인한테 왕자 그 자수 이쁘게 놓으라고 그러기 시켰나? 네, 저렇게 이렇게 저 왕자 보고.
아니 이게 그리고 또 뭡니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가 총재 비서장 이번 정원주 씨한테 보낸 그 문자에 그 있잖아요.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학자 총재가 금전적 지원을 했다. 근데 100만 원씩 2번 금전적 지원을 했는데 한 번.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세뱃돈이니까 한 번. 아, 그러니까 여기 금전적 지원을 했는데 네. 또 쇼핑백이 두 번이 되니까 네. 그러면 200만 원으로 대선을 할 수 있나요? 더 웃긴 거는 뭔지 알아요? 김종대 의원이 그때 대선 때 권영국 후보 그거 이렇게 수행하고 막 이런 거 해줬거든요. 그 윤석열 씨 왕자 보면서 백성 민자를 써서 줬대요. 맞아. 근데 권영국 후보 손이 조그매가지고 백성 민자를 쓰고 나니까 이게 발족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다. 화제가 됐었는데 그 사진. 그래서 그나마 윤석열은 왕자 써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권성동이 받은 보자기가 2개라면 하나는 왕자 있고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자기가 예, 먹었을까? 그러면 윤석열한테 이제 왕자인 걸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도 이 돈을 받았는지 이건 사실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전달 안 했으면 이것도 횡령이잖아요. 네. 그게 배달 사고. 네, 배달 사고. 네, 어쨌든 지금 윤영호 세계본부장, 전 세계본부장은 엄청나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몸을 불사르면서 한학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한학자 변호인단 지금 그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 도대체 누구 돈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냐. 변호사 비용 엄청나게 지금 들어갈 텐데 우리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다. 이게 통일교의 돈인지 아니면 개인 돈인지. 사실 원래는 개인 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횡령이 되죠. 네. 예. 본인 입으로 교회 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돼. 변호사들이 어떻게 이게 여기 조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은 조력을 열심히 했는데 한학자 씨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아니 가서 막 자기가 교리나 설명하고 있고 특검에 있는 검사들한테 내가 독생년다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그냥 얘기하지만 통일교 신도들은 절대 저렇게 말 못할 거예요. 거의 한학자 총재는 거의 반인 반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독생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유일한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회에서는 굉장히 추앙하는 대상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은 위기라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그 사람 보고 당신 돈으로 당신이 변호사비 내시오.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 네. 어떻게 해서든, 왜냐하면 한학자 총재가 무너지거나 구속이 되거나 감옥에 가게 되면요, 통일교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예요. 문선명 총재가 사망했을 때 그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혼란이 있다가 결국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를 이끌어 나가는 걸로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들 사이도 완전히 다 막 찢어지고 서로 안 보는 사이처럼 돼버리거나 이렇게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는 한학자 총재를 지켜야 되겠다고 아마 통일교 신도들, 핵심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창당 70주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와, 벌써 민주당 창당한 지 70주년이 됐네요. 네, 우선 이 김대중 대통령의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창당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55년 창당된 우리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통일이라는 창당 이념을 지켜내기 위해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걸어왔습니다. 이는 바로 민주당을 사랑해 주신 국민,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이룩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기업 사태 때에도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국민 편에 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과 불의의 시대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너무 젊으시니까.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 아니죠? 네.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AI로 만든 거예요. 거죠. 그래요. 요즘 AI로 안 만들어도 AI로 만들었다고 뭐 그때 내란인구가 자꾸 보도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헷갈려요. 네. 오늘 그 70주년 이제 기념 행사를 오늘 당에서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제 AI로 신익희 우리 초대 민주당 대표 그분의 이제 축사 영상이 이제 제일 좀 틀어졌고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의 이 축사를 들으면서 몇몇 분은 막 눈시울을 적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AI 기술이 발달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야 민주당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 정당을 네. 이제 지켜왔구나 유지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감동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또 더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해찬 대표? 아니요 101살 되는 어. 고령의 당원분이 100년 당원이 이제 오늘 행사를 함께 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정정하시고, 오. 네, 그냥, 와, 그래서 민주당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함께 온 그런 정당이다. 이런 것을 그분은 정말 최장수 느꼈습니다. 당원이시군요. 네, 네. 근데 엄청났습니다. 걱정이네요. 국민의힘은 누가 축사를 해주지? 왜 걱정을 그런 거래요? 민주당처럼 이렇게 하면 아니 축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걱정을 해줘요? 탄핵당한 대통령이 우리고 한 명 탄핵당하고 한 명은 내란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겨우 남았는데 YS 정도. YS 네, 빼고는 YS가 AI로 축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노태우 그 다음에 그 전두환 박정희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사해줄 사람이 없어. 별로.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니 축사해줄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용히 아, 해주세요. 감동.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죠? 오랜만에 여러분들 보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겨울 대한민국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민주당은 언제나 그랬듯 당원과 국민을 믿고 지혜롭게 이겨냈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함께 버틴 국민과 당원들,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의원들 모두가 있었기에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살아 움직인 순간이었고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희망을 담아내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얼굴을 뵈니까 또 가슴이 진짜 뭉클해집니다. 오늘 이해찬 전 대표도 사실 좀 몸이 좀 불편하신데 네. 부축받으면서 행사에 참석하시는 모습을 우리들 다 봤는데 정말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서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환 평론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요 제가 네,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근데 그래요? 너 되게 흥분하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70주년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아쉬워요. 또 아쉬워요? 왜요? 뭐가 왜냐면 아쉬워요? 아니 지난번에 광복절 맞이해가지고 독립투사들 뭐 유관순 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몇 번 영상이 화제가 됐잖아요. 기왕 축사하실 거면 DJ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진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나 웃고 있는 환하게 웃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좀 만들었다가 이렇게 축사하는 거나 이런 거 훨씬 더 정말 또 감동적일 디테일에서 뻔했다. 또 트집을 잡으시네.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네. 훨씬 어나더 감동적이었을 텐데. 어나더 묵님께서 정치가 아무리 싫어도 국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시계는 돌아가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응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민주당 좀 잘해라 뭐 이러는데 사실 잘해도 끝도 없이 잘하라는 말을 듣는 게 민주당의 숙명인 것 같아요. 섭섭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의에 굴하지 않으면 민주의 꽃을 피운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또 전현희 의원님 하셔서 화제가 됐는데 저희들이 또 이 부분 잘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스픽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추석 선물 세트 저희들이 준비한 거 좀 잘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귀한 분에게 드릴 명절 선물 세트 스픽스몰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우리 한우 수산물,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요. 스픽스를 도우면서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 스픽스몰,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도 70주년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립니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 이 뮤지컬이요 2025년 8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지금 대성황리에 공연하고 있습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여기 좀 확인해 보시면 누르면 나오는데요. 고정 댓글에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들어가셔서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이 뮤지컬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전 기간 전 회차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할인이 되는데 VIP석이 원래 11만 원인데 6만 원. 거의 막 반가격에 지금 되고 있죠. 또 R석은 8만 8천 원짜리가 5만 원, S석은 6만 6천 원짜리가 4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링크에 접속하셔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날짜를 선택하시고 좌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고 예매하면 됩니다. 티켓 수령은요 공연 당일에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의 성함,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에 티켓을 드립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티켓 수령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VIP석을 6만 원에,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뜻깊은 공연인데 전현희 의원님 바쁘셔서 못 보시겠지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죠. 너무 보고 싶죠. 네. 저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업적이 너무 많고 좋아서 좀 항상 좀 기리고 싶습니다. 거목이죠. 거목 진짜. 네. 대한민국 민주당의 거목이시죠. 네. 그리고 그때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거 맞습니다. 같아요. 그때 대한민국 IT가 또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그렇죠. 것도 그분의 덕분이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벤처를 다시 한번 이것도 활성화시키고 붐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위기 상황이니까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스픽스 또 역전용사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오늘 비 많이 왔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에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